그러면 지금 피치의 이런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방금 주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외에 혹시 또 다른 숨어 있는 뭐 리스크가 있는 거는 아닐까요? 단순히 뭐 경제적인 문제 아니고. 뭐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극단적으로 이제 정치 상황들 자체가 뭐 어느 나라나 보면은 이제 보수 진보 뭐 이렇게 좀 갈리는 듯한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정치가 어떻게 보면 좀 협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실종이 되고 이제 극단으로 좀 떠닫는 부분 자체는 뭐 아무래도 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이제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공화당이나 서로 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년도도 예산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두고 피치 하향 등급 조정을 이제 서로 탓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네. 결국 또 뭐 9월, 10월에 가서 또 연방 정부 폐쇄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또 리스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근데 사실은 뭐 별건 뭐 저도 사실은 주원 실장님 얘기하고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 당시는 2011년은 사실은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좀 해소가 되고 이제 경기가 조금 중국 덕분이었죠. 그 당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조금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용등급을 하향을 하면서 소위 그 당시는 부채의 상환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이게 디프레이션으로 빠진다. 그때는 물가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제 디프레이션으로 가서 이제 회복 불가능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 특히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제 견조하고 뭐 이번에 피치가 하향 조정을 한다 해서 미국의 어떤 자금 조달 뭐 이러한 것들의 큰 문제는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단 미국이었지만 만약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부채 리스크를 가지고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이 아닌 그 다른 지역, 그러니까 특히 저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시 이제 빚이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쪽으로 다시 이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제 좀 우려감은 조금 이제 남아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부채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부채라고 하는 건 결국 국채 발행 아니겠습니까? SVB 은행 사태에서도 봤지만 결국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전체적인 어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각이 되면서 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금융 위기까지 왔는 뭐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부채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가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장기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랄까 마이너스 요인이라거나 아니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어떤 상황입니까? 예,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는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는 장중에 이제 4.2%까지 찍었고요. 요번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는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게 4.24%였으니까 거의 이제 목전에 온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 부분은 뭐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미국 지표가 워낙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흐름인 거로 보고 있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2년물,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 자체는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역전폭 자체는 이제 줄어들었죠. 여하튼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번 부채 이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돼서 뭐 그 자체보다는 여하튼 지금 미국의 금리가 뭐 어떠한 요인이지만 많이 오르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으로 9월달에 더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앞서 이제 SVB 사태 얘기를 하셨는데 SVB 사태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매도 가능 증권의 손실 자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실은 뱅크런이는데 이렇게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금융기관가 지금 갖고 있는 국채에서 또 손실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 자체 이러한 것들이 여러모로 사실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피치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이게 미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그리고 내년쯤 언제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금리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미국의 명목 성장률은 둔화가 될 게 불가피하고 또 실질 성장률도 사실은 지난달에 미 연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수준 자체가 뭐 한 번 더 올릴지 안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 자체는 금리가 잘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더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4.2%대의 금리 수준 자체가 계속 고착화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파장 자체는 올해 말 내년 초에 사실은 더 부정적인 영향이 사실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대출을 받더라도 사실은 이제 차환이 한 1년, 뭐 2년 이 정도에 걸려서 이제 차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 건 지난해 3월이었고 사실 고금리 수준이 된 거는 사실은 지난해 말 올 초부터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차환이 이루어지는 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차환을 상당히 이제 금리 부담 자체가 상당히 크죠. 또 이번에 피치가 이제 신용등급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자 지출 증가 부분도 사실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죠. 사실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린 어떤 그러한 스탠스, 그래서 시중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는 뭐 미국 경제 연착륙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경착륙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리스크가 돌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연준이 슬슬은 조금 이제 출구 쪽으로 좀 다가서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현 의원님, 지금 IMF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5회 연속 경제 성장률을 하향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보시기에 한국 경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하반기 뭐 비슷하들 얘기하듯이 이제 상저하고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조금 이제 탈출하는 신호들이 조금 일부 지표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경기 선행 지수도 뭐 2개월 네. 연속 상승을 했고, 뭐 다행스럽게 무역 수지가 뭐 그게 불황형 무역 수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역 수지 흑자가 2개월 연속 나왔고, 수출 지표도 뭐 알게 모르게 좀 개선이 되고. 각종 심리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소비 심리라든지 제조업 BS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 분위기는 분명히 이제 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 자체는 이제 하반기 저희가 이제 국내 경기의 회복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국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중국 경기가 돌아서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돌아서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하반기 경기 좋아질 거다라는 게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네. 그렇고 뭐 저도 사실은 뭐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인데 문제는 사실은 좀 중국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중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 피크 차이나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일본과 같은 불황형 이제 대타자도표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것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것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 네. 회복에 있어서도 지금 뭐 정책에 결국은 이제 힘을 빌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엔진, 내수와 수출이 있는데 내수 측면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을 보니까 물량 측면에서 수출보다 더 감소량이 크더라. 그래서 이게 내수가 지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 수출도 우리가 지금 그다지 이 4분기, 3, 4분기에 많이 늘어날 거로 기대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반기 경제가 갈수록 저쪽으로 간다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추경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지금 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추경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경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국가 부채의 하나의 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추경이 조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뭐 수출도 그렇고 내수 경기도 사실은 조금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조금 내수 진작 차원에서 사실은 추경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피치 부채 리스크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부채 리스크에 자유롭지 못한 데가 이제 뭐 일본, 뭐 중국, 한국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사실은 지금 민간 부채, 가계 부채 부분은 거의 전 세계 중에서 주요 국가 중에 거의 탑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리스크도 전혀 지금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짓눌러 놓은 상황들이고. 예. 또 뭐 한전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어떤 부채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예. 뭐 다행스럽게 수출이 살아나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 경기가 이제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조금 부채 리스크를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자칫 이렇게 뭐 앞서도 말씀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잘 안 떨어질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갈수록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가계 부채 문제는 더 우리나라 내수를 사실은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러한 차원에서도 추경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이게 추경의 차원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정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얘기는 하지만 뭐 지금 우리가 꼭 중국에만 이렇게 의존도를 갖고 이제 뭐 천수다처럼 바라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 육성 뭐 이러한 차원에서도 좀 재정이라는 부분 자체를 동원하면서 뭐 국가 부채가 뭐 GDP 대비 60%를 조금 넘더라도 좀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좀 재정 자체 여력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 여하튼 바이든 대통령의 IR법이라든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로 좀 외국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는 이 효과 자체가 지금 미국 경기에 뭐 견조한 흐름을 사실은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도 거기에 조금 걸맞는 어떤 이러한 재정 정책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추경 문제를 잠깐 옆에 떼놓고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면 지금 필요한 문제 해결의 핵심 키는 뭐냐? 반도체 시장의 어떤 견조세를 회복하는 게 있느냐?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이 다시 우리의 수출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돼야 되느냐? 세 번째는 엔저 현상보다도 엔저 현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한국의 대외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부동산 PF나 이런 거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문제를 놓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핵심 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다 똑같이. 네,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도 국내 경기 자체가 좀 회복에 대한 속도를 올리려고 하면 사실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조금은 더 가시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그 리오프닝이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하고도 사실은 맞물린 부분들이어서 네. 뭐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지적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이 뭔가 조금 여기서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성장 동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것들이 당장은 우리나라 어떤 경기 입장에서는 가장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이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풀려는 노력보다도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반도체 주요 물질들을 수출 규제를 하겠다 또는 뭐 다른 물질에 대한 휘토류 같은 거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중국에 어느 정도까지는 의존도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 몽골과 함께 새로운 휘토류 개발에 대한 협약서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탈중국의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탈중국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이게 또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들인데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차트 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대미 수출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7번 차트인데요. 보면 이제 하나 좀 눈여겨 봐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 그 대미 수출 중에 올해 6월 달까지 화면에 나오는데 네네. 우리나라 이제 대미 수출 중에 좋은 게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전력기기, 건설 광산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보면은 한때는 이제 중국, 특히 이제 건설 광산기계는 이제 중국에 주로 파는 것들이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이제 그러한 루트 자체가 미국으로 사실은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출 지역을 좀 다변화하고 이제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문제. 물론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만 네. 대미 수출 쪽에서 나오는 현상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중국만에 꼭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데 어떤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통해서 뭐 일부는 조금 그것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이러한 노력들 자체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뭐 최근에 K 콘텐츠라든지 뭐 K 푸드라든지 뭐 이러한 쪽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곽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시장 다변화라는 부분에서 네. 조금 기업들이 조금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을 주신 김에 지금 이 금리 이야기가 방금 수출 말씀을 주셨길래 이 수출은 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환율은 또 우리 기업들의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고 앞에서 제가 일본의 어떤 중앙은행이 이 일드 커브 컨트롤 수익률 곡선 제어를 통해서 장기채 금리를 1.0%까지 상향시키는 그런 조치를 또 취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 정도 유지되고 있다면 결국 일본 엔저와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과연 우리 수출에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뭐 환율 부분 자체가 뭐 당연히 이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화 환율이 한때는 뭐 어제는 그 900원도 사실은 깨진 상황들이어서 뭐 일본과의 어떤 경합 관계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출에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30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당장 수출에 대해서 뭐 악영향이 있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지는 않을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미 금리 차 얘기를 좀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 좀 저 개인적 환율 뭐 그것이 이제 뭐 환율에도 문제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한미 금리 차가 뭐 2% 됐다 뭐 네. 2.5% 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저거를 그 금리차 자체를 그 위기 자체를 이렇게 딱 건드릴 수 있는 트리거가 사실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결국 이제 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거. 중국이 만약 올해 성장률이 뭐 중국 정부는 5.5%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5%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국은 작년에 3%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침체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뭐 그러한 리스크가 터진다라고 하면 저 한미 금리 차로 인해서 환율이 오히려 위로 작동하는 뭐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 네. 적자가 돌아가면서 조금 원화가 강세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저러한 어떠한 좀 약간은 좀 칼날 위에 서 있는 리스크 자체가 그런 중국 리스크 또 말씀하신 일본의 YCC 정책 자체도 자꾸 좀 불안불안한 게 사실 오늘 나오다 보니까 피치에서 YCC 정책 자체를 폐기하면 일본 신용 등급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또 엔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도 또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약간은 좀 그러한 부분에서 뭐 환율이 어떤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지금 그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딧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그 정도로 한번 짚어보고 지금 증시를 한번 저희들이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 싶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천스닥 이 기대감이 상당히 아직도 존재를 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국내 증시는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라는 게 저희 이제 기본 생각인데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천스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뭐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좀 쏠림 현상 뭐 이래서 일부 기업의 주가가 사실은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아직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확산이 되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져야 기업 이익도 좋아지고 뭐 그러면서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그래도 이제 뭐 하반 경직성을 좀 강화한 채 조금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조금 뭐 경기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하튼 뭐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는 경기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렇죠.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유동성 자체가 워낙 많이고 국내도 사실 이렇게 어떤 일부 종목의 개인 투자 자체의 어떤 투자가 열풍이 부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러한 유동성 자체가 크게 훼손받지 않는 이상은 저는 주식시장 자체는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제가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나온 핫 이슈 중에서 뭐 잭팟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주 급등했는데 이런 식의 테마성의 투자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방금 저희들이 짚었던 이런 모든 대내외적인 위험 리스크를 다 관리하고 기업의 수익의 방향성을 점검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테마 쪽에 사실은 조금 네. 쏠림이 가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정당화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기술적으로 뭔가 좀 더 검증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증이 된 건지 안 건지 아직도 저를 몰라서 근데 좀 검증이 사실 좀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된 이후에 사실은 투자를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두 분께 한 1분 정도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정리도 해주시고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투자를 할 당시에 또는 하고 계신다면 유의해야 될 점, 리스크적인 측면이나 관리해야 될 측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 요약해 주시죠. 예, 뭐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오늘 계속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제 금리라는 부분, 특히 이제 국채 금리라는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채 금리 자체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기 자체가 상당히 연착륙을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이러한 국채 금리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또 이제 금리 자체가 뭐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연말 연초 가서는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다소 좀 둔화될 여지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뭐 피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가 뭐 국채 금리 어떤 상승 그것이 물론 미국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요인에서 국채 금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또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국채 금리를 조금 보자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탈중국이니 뭐 또 미국과의 어떤 공급망 개선에서 우리가 좀 중국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 또 수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뭐 서비스 경기 자체도 사실은 중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이 뭐 오늘 뭐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중국의 흐름 자체 이러한 특히 이제 3분기 쪽에 중국 경기 자체가 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좀 투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